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8월 28일에 진행될 민주당 대표 본경선은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대명에 맞서서 나머지 두 후보의 단일화가 중간 변수가 될 텐데 단일화 가능성과 함께 여당에서는 누가 되는 걸 바랄까 이 속내도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내 문자 파장이 좀 잦아들까 했는데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설전으로 또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 핫 이슈 잠시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정진영 앵커가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남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려 한다고 비난하자 이 대표는 대통령을 잘못 보자 해온 사람을 한 명 더 알게 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 양상으로 압축됐습니다. 한 달간 전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에 맞선 두 97그룹 주자는 반명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국무위원장은 남한이 대북 선제 타격 등 위험한 시도를 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린이집 측은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 건강했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의 미국 금리 인상에 국내 주식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내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던 일본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 정부 추천서를 문제 삼으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데 일본은 서류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이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이제 한 달간 전국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데 이재명 의원에 맞선 두 97 주자는 핵심 변수인 반명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8명이 도전장을 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이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대세론이 초반부터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또 대중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의원과 당내 지지가 두터운 강훈식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 차기 당권 쟁탈전은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간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재 3파전 양상에서 97 단일화를 통한 반 이재명 연대를 결성할 수 있느냐가 향후 당권 레이스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된 많은 분과 상의해서 누가 봐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들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한 서른 의원과 삼선 김민석 의원, 97 주자인 강병원, 박주민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무려 17명이 나선 최고위원 후보도 본선에 나설 8명이 가려졌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골고루 컷오프를 통과해
치열한 지도부 입성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순회 경선에 나서고 2024년 총선까지 민주당을 책임질 새 지도부는 8.28 전당대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맹비난하자 이 대표도 반박하고 나선 건데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끊임없이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온갖 그냥 독설을 쏟아부으면서 겉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망발이죠. 전날 이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표현에 불편함을 드러내자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 의원은 내부 총질 표현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의 생각을 윤 대통령이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원 대다수가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본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해주신 겁니다. 이 의원은 앞서 SNS에도 아직도 혹세 무민한다며 이 대표를 비난했는데 이 대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덜 유명해서 조급해하는 것 같은데 상대하지 않겠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을 국민이 하나 더 알게 됐다며 이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부 행사에서 만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며칠 고생했겠다고 위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비공개 대화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지만 권대행 체제에 대한 당 안팎의 의구심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전당대회를 열고 제대로 체제를 정비하자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는 이미 금이 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봅니다.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는 있지만 다만 이 경우 당내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자 유출 이후 첫 지도부 회의인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수습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강기훈 행정관이 최근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 대행 측은 강 행정관이 대선 직후였던 지난 4월 자신이 속했던 자유의새벽당을 탈당해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말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권성동 대행의 특사단 일원으로도 동행했으며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행 측은 이어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묵은 명예직으로 당시 논의할 일이 많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명예직함을 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추진되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가 취소된 데 이어서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던 회의도 함께 연기됐습니다. 경찰의 집단 행동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한데 반발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근조화하는 그대로지만 1인 시위는 더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진행했던 경찰 직장협의회 간부들의 1인 시위가 오늘부터 잠정 중단된 겁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된 만큼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이제 되고 나니까 법률적으로 아마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서울 영역에서 그냥 대국민 상대 홍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14만 경찰 전체 회의에 이어 100인 미만 소규모 회의를 따로 열겠다고 예고했던 유근창 경감도 행사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 참석자 공개로 인한 피해와 경찰 내 갈라치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요새 너무 우리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작용했어요. 변수가 많으니까 지켜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예고된 모임이 잇따라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일선 경찰의 반발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그렇다고 반발의 불씨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경찰 내부망에 새로 생긴 후보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경찰국 철회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과 댓글 삭제 운동이 이어지고 경찰 직장협의회의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동력이 적절하게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있는 분들이 좀 더 힘을 좀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경찰청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뿐만 아니라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어 감찰 결과에 따라 일선 경찰의 반발은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입니다.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합의했던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해임 건의안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부 독재 시절에나 비견될 만한 폭압과 비민주적 처사로 국정 혼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당내에 이 장관의 탄핵에 반대하는 분은 없다. 이 장관에 더해 한동훈 장관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 여당 의원도 이 장관이 탄핵소추 심판 대상이라며 힘을 보탰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배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로 진행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여론전에 열중하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은 부패하고 공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대통령실의 경찰에 대한 통제 기능은 오히려 양성적이고 오히려 적법하게 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국을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경찰수장으로서 능력이 있는지 따져 묻겠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우리 여당이 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굳이 채택하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14만 경찰 조직을 원활하게 또 지휘도 하고 또 맡겨진 막중한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그 도덕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정인을 증인으로 해야만이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여야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는데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더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오늘 오전 전체 회의가 정회된 뒤 류사명 총경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추가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류 총경의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여는 의미가 없다며 내일 추가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를 이뤄도 4일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내일 여야 합의를 이룰 경우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한 정권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남한이 선제 타격을 가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군대는 전멸될 거라고 거칠게 위협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정전협정 체결 69주년,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7월 27일 저녁 평양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 모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남쪽을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올해 집권한 남한의 정권이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상대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남한 정권과 군대가 전멸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주로 대외 선전 매체를 내세워 대남 비난을 이어오면서 관영 매체를 통한 언급은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격적인 대남 비방전에 포문을 연 셈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고 이 과정에서 깡패나 추태, 객기 등 원색적인 표현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이제 거의 대화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강을 이미 건너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초강수의 선택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좀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연설과 관련해 깊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 연설을 통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에 대해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당장 한미 양국은 다음 달 대규모 연합 실기동 훈련 재개를 예고한 상황. 북한이 이를 문제 삼아 추가 군사 도발이나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관계는 계속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지난 2007년 열린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10년 가까운 재판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워진 자료가 단순 초본에 불과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닮은 꼴 사건으로 언급되는 새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회의록 논란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곳에서 공동 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 따옴표하겠습니다. 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도 행방이 묘연하던 회의록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복사해 가져갔던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찰은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과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실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삭제한 걸로 보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하여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조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9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쟁점은 삭제된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회의록이 초안에 불과하고 결정적으론 초본이 첨부된 문서 관리 카드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대법원은 대통령이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한 것 자체로 전자 서명이 생성돼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고법은 후대에 전해져야 할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며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결국 5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시선은 핵심 문건 삭제 의혹이란 점에서 닮은 꼴로 언급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 전 비서관 등과 같은 공용전자 기록 손상 혐의, 그러니까 당시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를 마음대로 지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첩보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은 아니지만 두 사건이 기록 삭제 의혹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수사와 기소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이들의 살인 혐의는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순 의사와 실제 귀순하려던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9년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전례도 많고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북한에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은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불순했다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도 되는지, 진정성이 없다고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지 법적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국가정보원 역시 당시 북송 결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이 개입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외에 불법 체포, 감금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 해경, 통일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고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복무사항과 관련한 예비 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본격적인 감사에 해당하는 실지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정기 감사를 한 지 1년 만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최근 LH 공직기관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비롯해 권익위에 대한 제보사항이 있어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권익위 등에 대해서 공직기관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작된 만큼 감사 실시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 자,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식사에 플라스틱이 함께 갈려 배식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식사를 먹은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관문으로 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믹서기 칼날에 플라스틱 보호 덮개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쌀 가지와 함께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부천에 따라 문의주세요. 이렇게 만든 가지죽을 먹고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1살부터 4살배기까지 모두 14명. 병원 7곳에서 각각 위세척과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줬던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YTN이 이런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행사를 강행했다고 단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이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를 수용하고 또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걸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걸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가 나간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성분 검사 결과 문제의 고객 증정용 가방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 인터넷을 통해 가방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연구기관 3곳에 분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 개봉하지 않은 제품 외피와 내피에서 다량의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검출됐는데 모두 내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가방 외피에서 검출된 양은 더 느슨한 침구류 기준치도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의류나 침구류와 달리 가방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이 없어 검출된 포르말데히드 수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 검증 등을 거치는 과정이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행사를 강행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2달 전 포르말데히드 검출 결과서를 받아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첨부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을 수령한 고객에겐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 제작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이 원치 않으면 대신 스타벅스 리워드 카드 3만 원을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품질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국가안전 기준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이스타항공이 면허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본 상황을 은폐하려 했다고 본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특별조사에 착수한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 자료 제출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우선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 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신청하면서 냈던 회계자료 항목별 작성 기준일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 총계는 2021년 11월 기준인데 결손금만 2020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이 자료만 보면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공개된 2021년 12월 기준 감사보고서에는 자본 총계 마이너스 402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항목별 작성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표기하거나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숨기려고 일부러 허위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또 이스타항공이 회계 시스템 폐쇄로 2020년 5월 기준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2021년 2월 기준으로 작성했던 자료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자료 제출에 관여한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 의뢰하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운항 재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향후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업활동 재개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 항공기 도입 등 모든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본 잠식 여부가 항공 면허 발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전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지병 하나 없던 가장이 갑자기 숨졌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다급하게 달려오고 잠시 뒤 환자를 태워 돌아나갑니다. 지난 26일 오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40대 A씨가 응급 상황에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이곳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평소 지병 하나 없이 건강했던 가장이 숨졌다며 병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의료사고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의 의료 차트에는 검사에 들어가기 전 95%였던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84%까지 떨어진 거로 기록돼 있습니다. 약 같은 거 전혀 먹는 거 없었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했고 건강하게 또 건강검진을 잘 해갔는데 활성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부분도 문제라 생각하고요. 병원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면 내시경을 진행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사 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기도 삽관을 했고 심정지가 오자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 충격기도 시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처치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수사 결과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부검 과정에 숨진 A씨 장에서 천공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내용과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극약 처방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우선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이제 한미 간 금리도 역전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겁니다. 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이로써 연초만 해도 제로금리였던 미국 금리는 2.25%에서 2.5%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연준은 지나치게 높은 물가를 금리 인상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나자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겁니다.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to our 2% goal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파월 의장은 현 상황이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앞으로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일자리 시장을 근거로 들며 추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례 없는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이후에도 연준은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상 속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likely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while we assess how our cumulative policy adjustments are affecting the economy and inflation.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4%포인트 급등하는 등 일제히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는 2년 반 만에 역전됐습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네, 미국이 예상대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자 국내 주식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한미 금리 역전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거지만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결정에 시장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코스피는 0.82% 오른 2435.2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2430선을 회복한 건 29거래일 만입니다. 무엇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점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겁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선을 확실히 좀 그었더라고요. 이제는 금리 상승 속도가 확실히 둔화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을 무조건 뭐 줬다고 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율도 17.2원 내린 129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직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여전해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금리가 역전돼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자본 유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도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해 대내외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니 이제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먼 남해에서 북상 중인 열대 저압부가 내일쯤 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로가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주말 이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 작은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중심부인데 아직 태풍이 되지는 못한 열대 저압부입니다. 밤사이 뜨거운 해역을 통과한 이 열대 저압부는 내일 새벽쯤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주말 사이 제주도 남쪽 바다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되면 주말과 휴일 제주도와 부근 해상, 남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도 인근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 산간과 제주도, 남해안 곳곳에는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공기로 인해 무더위가 더욱 심해져 폭염특보가 경보 수준까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대야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총질 문자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지금부터 김수민, 김민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늘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8명에서 3명으로 압축이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후보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자리를 강훈식 그리고 박용진 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자, 예상했던 결과일까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네. 뭐 의외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여러 후보들은 아마 크게 우열이 갈리지 않는 혼전 양상 속에서 당선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걸 맞히지는 못했지만 예. 경우가 나왔을 누구를 때 못 맞췄습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고 근데 올라오면은 또 거기에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 민주당 컷오프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조사 30%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박용진 의원은 아무래도 당내 세력이 그렇게 클 수는 없는 상황인데 대중 인지도가 높죠. 네, 인지도도 높고 이제 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호도가 존재를 하는데 예. 민주당 여론조사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비지지층을 걸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없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쪽의 어떤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등에 업고 이렇게 3명의 컷오프 최종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강훈식 후보는 사실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는 뭐 이재명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보다 좀 낮을 수 있겠지만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실무의 경험을 통해서 또 구축한 인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뭐 86 그룹이라든지 여러 쪽에서 좀 이번에 한번 밀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세대 교체가 좀 과격한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선배들이 어느 정도 길을 터주는 형태의 세대 교체 이런 사례도 예전에 또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제 유형에 속할 수 있겠고 그 경로를 통해서 또 강훈식 후보가 선전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고위원 후보도 8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친명계, 비명계 딱 절반씩 생존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앞서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뭐 예언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표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언론은 이제 1강 7약 구도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약 중에 누가 2명이 올라갈 것이냐 예언하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다지 실망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경우에는 좀 반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17명 중에 8명으로 압축을 한 건데 이 8명에서 또 5명으로 압축을 할 것이잖아요. 근데 그 5명도 아마 반반 구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둘 가져가고 나머지 1명 어느 쪽으로 기울겠느냐. 이게 쟁점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역시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도 반반이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8명이 누구가 될 것이냐 이름을 알아맞추는 거는 뭐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의 어떤 구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당대표 후보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된 거에 더해서 최고위원 후보들도 반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비율 같아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특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3명이 좀 컷오프에서 좀 컷오프를 뚫고 본선으로 갔다는 거는 컷오프에 걸린 사람들이 박주민 의원, 서른 의원, 김민석 의원, 뭐 강병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각각의 이제 좀 떨어진 사람들을 이제 좀 보면 이 사람들이 본선에 갔을 때 구도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민주당에게는 좋지 않은 구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본선에 올라갔으면은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지 않느냐 또는 철험에와 가깝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로 이제 구도가 갔을 것이고 서른 의원이 만약에 올라갔으면은 이게 뭐 명락대전의 재판이냐 뭐 이렇게 됐을 거고 구도가 그 외에도 이제 뭐 강병원 의원이 갔으면 이게 뭐 친명 대 친문이냐 뭐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도가 뭔가 비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컨텐츠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가능한 구성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구도이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언제나 이런 예상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니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에 살짝 피해 가셨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대명 기류가 강한데요. 이 어대명에 맞선 97그룹 두 후보의 단일화가 앞으로 경선 과정의 최대 변수가 되겠죠. 자, 오늘 컷오프를 통과한 세 후보의 단일화 관련한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뭐
강훈식 후보 바로 뒤에 있는데 파이팅! 저는 단일화대에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긴밀한 통화를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저를 생각하면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일단 박용진 의원, 나는 시종일관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오늘 밤이 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하고 긴밀하게 통화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만나서 얘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컷오프 전보다는 훨씬 단일화 가능성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것은 어차피 컷오프를 통해서 걸러질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좀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3명으로 좁혀진 상황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더라도 1위하고 큰 차이로 지는 것보다는 작은 차이로 지는 것이 낫고 그리고 3위를 할 바에는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훈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단일화 여부보다는 오히려 더 그 너머로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단일화에서 또 두 의원은 어떤 전략을 펼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이제 선명한 차별화 전략을 펼 겁니다. 이재명 의원과 이왕에 맞붙어 보는 것이라면 선명하게 차별화된 본인이 나가는 것이 낫다. 이 논리를 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의 인지도가 좀 유치원 3법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거치면서 높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은 이런 논리를 펼 것 같아요. 본인이 사퇴를 하면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박용진 의원으로 흡수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사퇴를 하면 나한테 거의 대부분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외연 확장에는 중간에 서 있는 그림에 자신이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강훈식 의원의 당내에서 중간에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 줄로 세우자면 이재명, 강훈식, 박용진 이렇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강훈식 의원이 빠지게 될 경우 이 표의 일부는 이재명 의원한테도 셀 수 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이 사퇴를 하면 박용진 의원 표는 나한테 다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또 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자, 단일화 가능성은 크고 각각 이제 누구로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될까 이 부분도 관심이고 그럼 누구로 단일화되든 단일화한다면 승산이 있을까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단일화를 해도 승부 자체는 그렇게 대세에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본선의 룰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은 특별히 여론조사상에 이제 강점을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거나 이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당원 5% 그리고 여론조사 25%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인지도로 보나 그리고 당내 어떤 기반으로 보나 종합을 해보면은 여전히 유리한 구도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그래도 단일화가 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막상 막하의 뭔가 그런 좀 손에 땀을 쥐는 승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결말은 좀 예정대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근본적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고 사실은 잃는 게 많지 않다.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기반에 좀 기댄 그러한 어떤 승부를 펼친다기보다는 여론조사상의 우위를 가지고 이 전반적인 국민 여론 속에서 내가 중도 공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를 이 중도 공략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이재명 의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를 할 것인데 반면 이제 강훈식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훈식 의원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 논의를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단일화에 응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강훈식 의원이 어쨌든 컷오프 통과한 것은 고루 표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강훈식 의원이 애초에 이제 이재명 의원하고 그렇게 척진 사이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 불가론만으로 이렇게 지금 전당대 치를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점들을 보면은 이른바 이재명 의원하고 가까운 쪽에서도 좀 이제 표를 분산시켜가지고 지지해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97그룹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비명계 일부에서도 좀 비명계 중에서 좀 온건한 쪽은 아마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줄기는 이제 86그룹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루 받은 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의원으로 단일화됐을 때 그만큼의 생색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냐 네. 아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훈식 의원이 명확하게 지금 지금 나는 반드시 꼭 단일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거리를 약간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아마 좀 계산이 필요할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당이 분열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자 이재명 그 후보는 오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기는 민주당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으로 돌파 가능할까요?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본인이 나가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설득시킨다기보다는 이기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즈 자체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당심에 더 호소를 하려는 그런 전략이 좀 있어 보이고요. 사실 이제 과거의 민주당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민주당이 특히 야당이던 시절을 보면 어떤 일극 체제, 그러니까 원톱이 뚜렷할 때보다는 오히려 불분명할 때 더 지지율이 높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특별히 주자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 주자를 보고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민주당 지지율에서 좀 이탈을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뚜렷하게 원탑이 없을 때는 그냥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논리만으로도 민주당으로 이런 결집이 일어났거든요. 저는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오히려 당내 리더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이 원탑이 돼버릴 경우는 좀 마이너스 효과도 분명히 나타난다. 마이너스는 아니다 할지라도 외연 확장이 저해될 수는 있다. 이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결국에 사법 리스크 그 부분이 될 텐데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얻는다. 이 시나리오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평탄할 때에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쪽이 더 시끄러워 보인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약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아,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의 악재가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네.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상대평가로 정당 지지율은 나타나기 마련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까지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이 현재 낮아진 상황에서 또 정체되고 있고 사실 또 뒤집어 보면 이준석 대표가 겪고 있는 것도 사법 리스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거꾸로 당장에는 이재명 의원이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좀 누기는 듯한 효과를 거꾸로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또 명심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게 항상 당장에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컨벤션 효과로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누길 수는 있는데 나중에 또 고비를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내심 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굳이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타겟이 분명해진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 이 분위기 안 좋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어떤 반대의 대상을 찍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른바 친윤계에서는 뒤에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뭘 잘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친윤계를 이렇게 또 겨냥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면서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이 구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반대해야 될 대상이 훨씬 더 명확해진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예를 들면 차기 대권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 가까운 이제 지지자나 또 소속돼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조건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뭐 이 손해를 볼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예상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켜볼 필요가 있는 문제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컷오프가 있었고 한 달 동안 이제 전국 순회 경선을 하게 되고 8월 28일에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내부 총질 문자 파장이 조금 가라앉나 싶었는데요.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양두구육 사자성어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이번에는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섰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사람이 우리를 싸잡아서 개로 비유했잖아요. 온갖 그냥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당 대표의 직에 있으면서 당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는 결국은 20, 30대 젊은 정치인들의 앞길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의도라고 동칭을 했기 때문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개로 비하한 말입니다. 망발이죠. 네, 이준석 대표의 양두구육 발언은 망발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민들레 모임의 간사이기도 한 이철규 의원인데요. 친윤계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뭐 친윤계 중에서도 민들레 모임이었으니까요. 민들레 모임이 여러 견제라든지 비판, 의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좀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억울한 심정 이런 것들도 갖고 있는 계열일 수도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 정도로 이제 뭐 인지도가 높다거나 또 이제 강하게 어떤 당의 권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홀가분한 처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나서게 된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이철규 의원 한 명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이철규 의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섰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사람들이 갈등과 반목을 해왔고, 사실 뭐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물론 이준석 대표의 공로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크게 인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의 2차 갈등 때 대다수의 의원들이 돌아서는 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철규 의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이런 메시지들은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을 끝내고 나와서 국민의힘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는 일정 때 이제 들어와서 입당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는데 자, 지금까지도 이 앙금이 계속 남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앙금은 지난 대선 때 예. 이준석 대표를 좀 이제 좀 이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이제 원내 의원들이 막 결의를 하고 이럴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옹을 하고 수용을 하고 같이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차에 함께 타면서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죠.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예.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번에 이 문자 내용에 이제 좀 드러난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의 이제 저런 이제 반응이나 이런 걸 봐도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구나 싶은 게 일단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의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이제 이 대화라는 거는 이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표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거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쓴 건 아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동안 스탠스는 이준석 대표하고 그게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든 뭐든 간에 네.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자체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과거에 또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원래 이제 사무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비토를 하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나왔던 해석이 지역구가 이제 강원도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측근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므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비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저런 태도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무슨 의중하고 또 같이 발을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운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윤핵관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진원지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철규 의원이 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다소 이제 무리한 방식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난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 대목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개에 비유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두구육이라는 거는 이분들을 개에 비유한 게 아니고
개고기를 파는 사람의 비유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개를 비유했다라면서 이제 과거의 발언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뭐 더 덧붙여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 반응 한번 보실까요? 지금 SNS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민이 대통령 잘못 보좌해온 사람 이름을 한 명 더 알게 될 듯하다. 이철규 의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덜 유명해서 좀 조급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약간 비아냥거리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자맹을 하면서 조금 자제를 해왔었는데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겁니까? 네, 선회를 이미 했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어제 올렸던 울릉도 풍경 사진, 그러니까 이 섬과 그 섬, 울릉도와 여의도,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을 대비했던 한쪽에서는 양두구육을 하지만 울릉도는 솔직하였다. 이것으로 이미 포문을 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 특유의 정치 스타일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건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굉장히 분명한 호재입니다. 상대방이 크게 약점을 잡힌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고 한다거나 뭐 말을 좀 아낀다거나 했을 때 점수를 더 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잡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대중의 긴장감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 네,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이런 것들의 궁금증도 커질 것이고 뭐 쉽게 얘기해서 대인배 같기도 하고 혹은 대인배 같으면서도 더 공격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덤덤하게 털어내는 것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타입으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좀 지금까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준석 스타일이 요즘에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언제 튀어나오게 될까 궁금했을 텐데 결국에 이제 큰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호기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 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할 말을 다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하겠다. 그럼 오히려 호기를 기회로 살리려면은 네. 조금 더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이시죠? 저는 굳이 이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유리해진 상황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겪고 있는 다른 일들하고는 별개의 일이긴 하지만 이 상태 자체는 유리한 것인데 말을 조금만 해도 굉장히 크게 파괴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철규 의원까지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싸우는 것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그 찬스를 진짜 더 살려나가는 길인지 그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했을 수밖에 없겠고 인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원래 보여왔던 스타일을 계속해서 그냥 보여나가는구나. 뭐 이 정도 선에서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일을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은 어떨까? 자, 국민들 굉장히 궁금한데 외부 일정하고 맞물려서 출근길에 약식 회견을 계속 하던 것을 좀 사흘째 생략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는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있었고요. 오늘도 중요한 일정이었죠.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울산에서 있어서 못했고 내일은 또 일선 파출소 방문 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휴가를 가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보낸 문자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뭔가 답은 해야겠는데 답할 게 뭐 여의치는 않은 거죠. 가장 좋은 답변은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 앞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대표를 비난한 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이른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라는 뭐 덕담을 하면서 좀 농담 쪽으로 얘기한 거다. 이게 가장 지금의 갈등을 뭐랄까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의 답변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굳이 옹호하는, 품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내고 싶지 않은 거죠. 오늘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수의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뭐 고생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해프닝으로 지금 치부를 하고 있고 이제 별일 아니다. 며칠 좀 혼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이럴 의도는 이제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물론 길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게 되고 정치인으로서 더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커나가는 과정에는 이게 득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만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본인 입장에서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워하는 사람으로 지금 찍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6개월 이 징계가 끝나고 나서 당대표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지금 있는 거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고 이게 관계가 회복이 어렵다라는 게 도장이 꽝 찍힌 상태라고 하면 이게 자기는 자기 스타일대로 대응하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안 남은 거예요. 예. 제가 이준석 대표가 며칠 동안 좀 조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이라고 하긴 이렇고 하루 이상 이 대응을 안 했는데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우리 상식대로 하면은 이게 나오자마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상 왜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게 오해이거나 어떤 좀 이제 좀 여러모로 해석이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접촉을 해서 그것을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또는 갈등을 좀 봉합하는 어떤 그러한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걸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남은 카드는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 문제를 이렇게 좀 원만하게 해결할 의지는 없는 거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식 회견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윤핵관과 장기적으로 화해가 가능할까? 또 이번 사태가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을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정말 의도된 측면이 있었을까?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은데요.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대선 때 이준석은 꼭 손볼 사람이다. 뭐 이미 들은 바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로 들은 바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이준석은 선거 끝나면 반드시 손본다. 복수입니다. 또 복수고. 아, 복수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다? 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꼭 불리하진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 된 과정도 소위 문핵관들하고 투쟁 과정 아닌가요? 문재인 핵심 관계자,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친박하고 아주 격렬한 갈등,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뭐 경찰 수사도 그래요.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딱 좋게 됐다. 딱 좋게 된 거예요.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겁니다. 네. 자, 조응천 의원 대선 끝나면 이준석 반드시 손본다. 이거 복수로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청년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 좀 나왔거든요.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 의도된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런 예상, 이게 네. 아마 선거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는 상당 기간 이제 선거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입안에 혀 같은 여당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껄끄러운 이준석 대표는 정리하지 않겠느냐. 걸려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성사나 무효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액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은 뭐 정치권 일반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평론가들도 공개적으로 많이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상을 했다라는 거하고 그럴 계획이 존재한다. 그것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고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예상했다라는 얘기들이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었다라든지 그런 것인 건지 아니면 아마도 이준석 대표는 정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말한 건지는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권력의 생리상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계획을 세워서 이준석 대표를 이번에 정리하자 뭐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당의 생리상, 정치의 생리상 이 윤석열 대통령에 가깝다는 것을 좀 내세우면서 당의 주류가 되기를 시도하는 그런 그룹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고요. 대통령,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그것을 굳이 말리지 않는 이상 작동이 되는 수순이었던 건데 그렇게 보면은 굳이 말리지 않은 것이 결국은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번 사태가 이 대표에게 정무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김수민 평론가하고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 특히 경찰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어떤 혐의를 씌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거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하태경 의원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라면 저는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무적으로만 제가 딱 이렇게 인수분해하듯이 빼가지고 그것만 따졌을 때는 정무적으로 유리하다고 했지만 다시 결합해서 보면 결국 사법 리스크 문제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분명한 근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타격을 또 받는 겁니다.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지수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장담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징계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생각을 했고 또 평소에도 이준석 대표하고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추면서 정치 행보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화해까지도 좀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쌍방의 태도를 봤을 때 화해를 가능케 하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갈등 때도 화해의 단초는 이준석 대표는 몰라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표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열어놓는 행보를 보였는데 이번에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전반적으로 행보들이 뭐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복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대통령실이나 또 여당 지도부의 행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화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개편, 나아가서는 한국 정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정계 개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중대한 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라는 인물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 행정관은 강경우파 정당의 자유의 새벽당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 요람이냐 추천자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누가 추천했느냐 자, 이 부분이 또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냐라는 보도는 많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추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어쨌든 이분이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지역구의 뭐 출신이어서 뭐 관계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적인 노선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해온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제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한우파 정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보수 우파보다도 좀 특수하고 특별하고 좀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정치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했다 아니다라는 쟁점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텔레그램 메시지에다가 강기훈과 함께 이제 들어간다라고 쓴 것을 쓰려고 했던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 관계도 이제 어떤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도 충분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근거를 뭘까를 생각해 보면 최근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나왔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해야 되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설치하는 경찰들의 어떤 이런 항의는 경찰대 출신들의 휘둘린 뭐 일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뭐 또 이 경찰위원회는 민변이 장악을 했고 그중에 일부는 사상이 불순하고 또 방송은 공영방송은 다 언론 노조가 장악해가지고 휘둘리는 방송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온 것이거든요. 이 권성동 직무대행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데다가 지금 이 측근들,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또 이런 대한우파라든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극우 유튜브와 같은 그런 운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향이 어디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커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이제 물음표를 던지셨는데 어쨌든 이 강기훈 행정관은 최근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으로 일했던 것으로 이건 팩트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리고 YTN이 강기훈 행정관에게 직접 접촉을 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통화는 안 됐고 문자로 취재에 도움이 될 거라면 한 유튜브 영상을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인데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사퇴했을 때 2030 지지율 빠져서 제일 어려웠을 때 당 밖의 인물을 소개받아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외곽에 2030 자문그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본인이 권대행의 그 외곽 자문그룹임을 지금 인정을 사실상 한 이런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이 강기훈 행정관을 이준석이라는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대체제로 키우려던 어떤 생각이 좀 있었을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참고로 지금 소개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이 있었던 유튜브 예. 방송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때 예. 전 발언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이 취지의 발언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는 자신의 작품이다라는 취지의 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방송에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한 대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근데 이준석 말고도 다른 청년들이 있고 내 곁에 청년들이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맥락을 돌아봤을 때는 이제 뭐 여가부 폐지 자체가 뭐 강기훈 씨라든지 이쪽 작품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련의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조직 운영 이런 상태에서 깊숙하게 결합을 했었다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제인지 아닌지는 이제 사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 사진으로 찍힌 것만 봤을 때는 문구를 치다가 만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특정한 현재로서는 그렇게 직급이 높지 않은 청년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대체제인가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또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대체제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대중의 머릿속에는 대체제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좌파냐 우파냐 했을 때는 거의 다들 우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의 우파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적인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자유주의적 우파 예. 노선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현재 실제로 한국의 많은 20대 중에 20대가 사실 30대, 40대보다 우파 성향의 시민이 좀 많다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우파가 과거의 집단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우파하고는 다른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우파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코드와 굉장히 맞아떨어졌던 그런 예.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준석 대표와도 결이 크게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청년 정치인이 떠올랐는데 과연 이 사람이 대안인가? 그리고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사람을 육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목이 있는 정치인인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안목이 있는 정치인. 네, 그래서 과연 뭐 이준석 얘기하는데 강기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히 이번에 해명을 할 때 강기훈 씨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네. 앞으로 계속 지고 가야 될 변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페북에 또 하나 글을 남겼는데요. 유튜버들에 현혹됐던 많은 분이 좀 이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서 뛰던 내부 총질러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사실 민경욱 전 의원의 소송 기각권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함의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별하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유튜버, 보수 몰락 이런 표현들은 그 한 가지 현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어느 정도 함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주의적 우파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면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 포스팅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이준석 대표가 개혁 보수를 나름대로 추구하면서 과거사, 뭐 광주 여순 사건, 4.3 이런 문제들을 많이 언급을 해왔었고, 또 해외 문제들, 예를 들어서 홍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접근을 해왔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과거사거나 해외거나 아니면 이런 부정선거론과 같은 너무나 극단적인 상대해줄 가치가 있을까 싶은 주장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만으로는 개혁 보수가 되진 않는다. 경제 문제라든지 또 좀 젠더 갈등의 당사자로 이준석 대표가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통합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쪽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호재로만 여기지 말고 이것을 극복하는 행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대행은 이번에 리더십에 또 한 번 이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오늘 울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며칠 고생했겠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좀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조기 전당대회론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올까 했는데 이거 좀 다시 가라앉을까요?
일단 이 상황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키는 두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 힘을 실어주면 당분간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거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어려운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난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힘을 실어줬고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갈등 구도 속에서 대표직을 사퇴할 리가 만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좀 조기 전당대회 국면이 열릴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한 당내 평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언론의 표현으로는 뭐 젠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보도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좀 말만 보면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또 일부 나온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실이 지금 당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지금 뭐 사실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이제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하면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비대위는 언제까지 이 활동을 하는 것이냐. 이준석 대표는 6개월 후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이 막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 국면이 열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뭐냐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한 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조기 전당대회 하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해야 이게 뭐 가능해지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오늘 지금 정조 대항함 진수식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 하이라이트 김건희 여사가 아닐까 싶은데 한 달 만에 공식 행보를 오늘 한 겁니다. 네. 자, 관례에 따라서 이번 진수식에 참석을 했고 진수줄 이 테이프를 끊는 게 이제 배의 안전을 기원하는 건데 여성 주빈이 한다면서요. 네, 이게 영어로 이제 배를 대명사로 표현할 때 she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언어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습관인데 영어에 보면 이제 간혹 뭐 물건에 대해서도 뭐 남성, 여성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바이킹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식도 있고 일본식도 있고 영국식도 있는데 오늘 김건희 영부인이 한 것은 영국식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유경수 영부인 또 한 적이 있었고 예. 김정숙 영부인 또 한 적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적이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게 좀 묘하게 된 것은 이제 김건희 영부인이 최근에 활동을 자제를 해왔었거든요. 네. 이걸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 여성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영부인이 또 나타나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과거에도 박근혜 전 네. 대통령, 김정숙 여사도 이제 다 참석해서 비슷한 일을 했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활동을 좀 멈추나 했는데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예. 또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활동 재개의 신호탄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좀 이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영부인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율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이것이 이미 대중의 관심사가 되어버렸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한 달 동안 두문물출하는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네. 그 멈추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해석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뭔가가 반영이 되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으면 다음 날쯤 반영되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반영이 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영부인의 행보가 대통령 지지율을 하락시켰다면 안 나온다고 갑자기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나오는 척 해놓고 또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지율을 올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대통령실의 오늘 이 행보는 이제 일회성인 것인지 너무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런 때는 한번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봐서 지지율이라든지 추이를 더 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서 좀 애매하게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 NBS 조사인데요. 자,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4,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 하락세는 좀 멈춘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내부 총질 이 문자 파동이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치인가요? 지금 이 결과가?
일단 시점상으로 보면은 뭐 이 사건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지금 네.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건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 그냥 바로 이제 뭐 이게 되지는 않거든요.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상 내려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런 측면을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려간다는 것도 내려간다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 위기감이 있어요. 지금 보수층 내에서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결집하는 흐름도 일부는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한 어떤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했다거나 뭔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이 긍정평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뭐 늦춰졌다라든지 반등했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보수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다. 예. 뭐 추가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경거망동하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제 이 김건희 영부인 같은 경우에 안 해도 됐거든요, 저거. 이게 모든 배를 진수할 때마다 영부인들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언론이 예.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될 일인데 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기존에 계속 관례대로 해왔던 일이라 또 참석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 했다는 게 엄청난 화제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에서 비춰보면은 이것이 또 앞으로의 어떤 일회성이냐 뭐 지속되는 행보이냐라고 지금 그것이 이제 관심거리다고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포기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당히 누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 아주 짧게 질문 네.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이었는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봐요. 변화가 강신업 변호사가 결국에 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변호를 변호를 맡게 하기 됐죠. 예,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친윤은 반이준석인가라고 하는 그 맥락에 계속 걸려 있을 수밖에 없고 강신업 변호사가 공적 발언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김건희 영부인과의 연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형식적인 회장직 사퇴가 될 것이다. 예, 그 점을 뭐 이 관계자들도 아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0년지기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서 내기 골프로 무려 5,500만 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와 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내기 골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이나 공을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손을 휘휘 저으며 커피를 섞는 한 사람. 뚜껑을 닫은 뒤 커피를 운반구에 담습니다. 이들이 모인 건 지난 4월 8일 아침 전북에 있는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4명이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문제의 커피를 마신 건 당시 자리에 없었던 나머지 1명. 골프장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커피를 마시고 금세 이상 증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침 새벽 8시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첫 번째 홀하고 두 번째 홀은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쳤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초 한타에 30만 원짜리였던 판돈은 이후 200만 원까지 올라 피해자는 18홀 만에 총 5,500만 원을 뜯겼습니다. 평소 80타 중반을 치는 중급자였지만 이날 성적은 104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튿날에도 몸 상태가 이상했던 피해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 그 이유를 백방으로 찾아봤는데 그 답을 준 건 병원이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경찰관서를 찾아와가지고 소변 검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로라제팜이 커피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내기 골프판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반년 넘게 피해자와 친목 골프를 수차례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10년지기였던 50대 조직폭력배 등 2명을 구속하고 병원에서 로라제팜을 처방받아 범죄에 쓴 60대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내기가 과해지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이번처럼 범죄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골프 마니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지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숨진 남성에게 필로폰을 건넨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마약 공급책 등 6명을 체포하고 필로폰 120g, 대마 250g, 그리고 엑스터시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을 토대로 숨진 남성에게 최초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을 특정해 일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집마다 설치된 가정용 월패드를 해킹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이 특정 웹상에 유포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죠. 최근에 정부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월패드의 해킹 통로가 될 수 있는 공용 PC의 보안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누군가의 집 내부로 보이는 영상 수백 개와 특정 아파트 단지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가정용 월패드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집마다 있는 월패드는 통신망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 해커가 한 집만 해킹해도 다른 가구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망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100가구 중에 같이 쓰는 공용 네트워크에서 한 곳만 침투가 돼도 전체 다 이제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안을 위한 장치가 사생활 노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월패드를 포함한 홈 네트워크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 20곳을 들여다봤는데 대다수 단지의 공용 통신망 관리 PC의 비밀번호가 초기 설정 그대로이거나 단순한 숫자 조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거나 이미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PC 등에서 1, 2, 3, 4 등 알기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하는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알기 쉬운 비밀번호는 해킹 등에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서버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대다수 서버실에 잠금 장치가 미흡하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통신 배관실에 있어야 할 장비가 소화기와 함께 방제실에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별로 월패드 통신망을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공용 PC 비밀번호를 자주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더욱 체계적인 보안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 곳곳에 퍼진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 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각종 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 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론 하청 노동자지만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파견돼 2년 넘게 같은 일을 했으니 파견법상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 2016년 다른 하청 노동자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50여 명을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크레인을 운전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된 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그 사이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선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진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국 금속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1년 만에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파견이 만연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기업 편만 들 게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임금 착취 구조의 고리를 끊어 이번 판결이 확정된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속노조 역시 포스코 내부 불법 파견 관련 추가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의 후속 조치로 사측의 가압류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의 저임금 해결을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특히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사측의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속칭 노란봉투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진짜 사장인 원청,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전 사회적 과제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조선산업의 80%가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점, 20년차 숙련 노동자 일당이 12만 원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 그마저도 임금체불과 손쉬운 폐부로 인해 4대 보험료 체불이 부득이 쓰이고 11개월마다 해고해서 퇴직금을 떼먹는 일이 비일비재한 노동 조건과 조선소를 떠난 숙련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조선산업을 살리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내죠.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정부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부 증권사들이 허위 공매도 등을 했다가 줄줄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식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를 하면서도 마치 일반 거래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정 가격 이하로 파는 걸 막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안 그래도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증권사의 불법 거래 사실까지 알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발표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처벌 또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단속이나 어떤 감독이 미진했다는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철저하게 해서 정부는 우선 공매도 관련 기획조사와 함께 주식을 실제 빌리지 않고 거래하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조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은 검찰 증권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수사하고 범죄 수익과 숨긴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제도도 개선해 대량 공매도 투자자 감시를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도 확대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내려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양방향의 투자가 다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접근하기가 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공매도에 뿔난 개인 투자자를 달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서 하여튼 회수하고 그게 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척 선심을 쓰는 척 하는데 개악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공매도 일시 중단과 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문자 유출 파문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바다로 나아가는 날. 진수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만들게 됐다고 축하했습니다.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 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어진 진수의식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나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한 달 정도 만입니다. 작은 금도끼로 진수선을 여러 차례 내리쳐 끊어냈는데 아기의 탯줄을 끊는 것에 비유해 새로운 배의 탄생을 알리는 전통 의식입니다.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샴페인을 함정에 부딪혀 깨트리며 애군을 막는 의미의 안전항해 의식도 치러졌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특히 주고받던 문자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행이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지 시선이 쏠렸는데 생중계 화면에는 악수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자 유출 사진을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렸던 유 전 의원이 권 대행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만나 최근 논란이 됐던 문자메시지 파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진수식에 동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권 직무대행에게 며칠 고생했겠다는 취지의 언급과 위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화 당시 심각하고 진지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이번 일을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간 문자에 등장했던 이 강기훈이란 인물은 권 대행의 외곽 자문 그룹이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 씨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건데 이 권 대행이 강 씨를 이준석 대표의 대체제로 여겼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에 언급된 강기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궁금증은 커졌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것까진 확인됐는데 제가 추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그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던 강 씨는 YTN과 나눈 문자에서 권성동 대행을 알게 된 경위와 극우 논란 등 여러 궁금증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움이 될 거라며 한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YTN이 찾아본 영상에서 권 대행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던 것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당시 당 밖의 인물을 소개받아 도움을 요청했고 외곽에 2030 자문그룹을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영상에선 대선 당시 화제가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 등 단문 공약이 해당 자문그룹의 아이디어였다는 언급도 등장합니다. 결국 강 씨 스스로 자신이 권 대행을 외곽에서 도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YTN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권 대행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 씨를 알게 된 시점과 최근 윤 대통령과의 문자에 강 씨의 이름을 거론한 시기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입니다.
지난 대선 때 친윤그룹이 이 대표와의 신경전으로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를 놓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행이 이 대표를 대체할 청년 정치인으로 강 씨를 고려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각에는 이래요. 강기훈 씨 같은 경우를 이준석 대체제로 좀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 측도 이 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회부된 데 이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과정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뭔가 이 윤핵관들의 힘이 작용했고 대통령께서 그걸 그렇게 만류하시진 않지 않았을까. 물론 당 윤리위와 친윤계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된 징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야당은 강기훈 씨를 고리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극우 정당인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다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행정관 한 명의 생각에 업무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까지 공방에 참전한 상황. 이준석 대표 역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모습이어서 강기훈 씨를 둘러싼 문자 논란의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후보 추천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등재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마치 일본 문무과학성 장관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심사 결과 사도광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추천서 일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광산이 내년도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마치 장관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사도광산에 대한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에서 화물차에 실린 맥주병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자 자발적으로 수습을 도운 시민들이 해당 업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해당 맥주업체는 사고 후 깨진 맥주병을 치우고 현장을 수습한 시민들을 수소문했고 CCTV 영상과 시민 제보를 통해 인근 편의점 주인과 식품업체 직원 등 모두 13명의 시민을 찾아 감사패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시민들은 빗속에 가던 길을 멈추고 깨진 맥주병 수천 개를 30여 분 만에 치우고 떠났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겼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밀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불공정 무역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위법 사례 54건, 1,800억 원어치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칠판 5,000개를 수입해 국내 제품으로 속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깐 메밀을 통 메밀로 품명을 바꿔서 신고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대량 수입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김밥 40줄을 허위 주문하고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노쇼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3일 길동 소재 김밥집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영업방해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업체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남긴 채 강동구 일대 가게를 돌며 상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기가 점점 쌓이면서 날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부산도 25도로 오늘 밤사이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 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5도, 광주 35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틈틈이 수분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심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또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